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산타랠리 상당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연초도 편안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중동발 뉴스에 시장이 그야말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에 오늘은 또 그동안 한 두어 달 저희들이 집중하지 못했던 변수죠. 환율, 특히 글로벌 달러 약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2020년인가, 여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율도 지금 상당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죠. 중동 뉴스와 또 우리 외환시장 중심으로 2020년 금융시장 전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선임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티은행 유현정 부장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DB금융투자의 문홍철 파트장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20년 이제 두 번째 주간 전망대입니다. 근데 자 12월 뭐 한 27일부터 해서 뭐 지금 녹화일 기준까지 채 뭐 보름이 안 되는 기간입니다만 너무 이 급격하게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거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의 중심에 있고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심지어 준비한 질문지가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수요일만 하더라도 유가 급등, 예? 이란이 미국의 공군기지 두 군데 뭐 미사일을 쏘았다는 그 뉴스에 유가 급등, 환율 급등, 주가 급락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이 또 녹화이기도 한 목요일 날은 모든 게 또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뭐 시장 분위기 여기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 중동 사태를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의 아무래도 그 복합적인 심리와 시선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 의원님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중동 사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예, 뭐 연말까지만 해도 사실은 오히려 문제 자체는 북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시각이었는데, 네. 사실은 연초에 뜻밖의 뭐 사실은 그 이란의 전 지원을 받는 민병대들이 사실은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고 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먼저 전초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미국계 뭐 통역하는 사람이 하나 이제 죽으면서 사실 좀 미국을 좀 자극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군 실세를 제거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연말 연초 미국 내 그 기사를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외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난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문제하고 이란 문제 자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 문제 성과가 있었다라고 했었지만 막상 이제 별 성과가 없다라는 쪽으로 사실은 여론이 사실 쏠리면서 그것의 어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사실은 조금 선택의 카드가 좀 사용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1월에 이제 사실 당초 이제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투표가 사실은 예정돼 있는데 아직 뭐 일정은 안 잡혔지만 뭐 그러한 것들에서 좀 관심을 좀 회피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좀 뭐랄까 좀 의도적이다는 말을 좀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조금 중동 리스크 자체를 좀 부각을 시킨 것이 아닌가. 대내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좀 불리한 입장을 대외 쪽의 어떤 이슈로 좀 풀기 위해서 이번 사태가 조금은 촉발된 원인들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이란이 뭐 여러 가지 뭐 핵 협상에 있어서 조금 뭐
계속 미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낸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조금은 전격적으로 사실은 이러한 양측 간의 이러한 충돌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다소는 뭐 양측 간의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갈등보다는 사실 미국 쪽의 어떤 조금은 내부적인 요인이 사실 좀 컸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세 분 다 한번 이 중동 사태를 보시는 그 관점을 먼저 한번 듣고 또 질문을 하죠. 유 부장님께서는. 뭐 결국 시장에 나타난 반응은 리스크 이벤트로 반응을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추가적으로 위험을 투자 심리를 훼손시킬 그런 리스크 이벤트로 작용을 할 건지 또는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을 건지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양측에서 보이는 반응 자체는 적어도 직접적이고 그리고 전면적인 어떤 군사적인 충돌은 서로 피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리스크 이벤트로서의 역할이 조금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 돌발 사태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변동 요인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은 결국은 높아진 지정학적인 위험이 좀 완화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이 점잖게 도입 부분을 시작하셨어요. 좀 부담이 있으시죠? 저도 점잖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문파트장께서 점잖게 나오면 우리 주간 전망대가 힘들어지는데. 저희 좀 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뭐 저는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오늘이 이제 목요일 저녁인데 목요일 저녁 기준으로 이제 보더라도 미국과 이란 간에 뭔가 서로 전쟁은 좀 피하고 이제 극단적인 사태로 가지 말자. 이런 뭔가 합의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누구를 이렇게 죽인다는 게 그렇게 미국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편한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특히 그 솔레이마니를 왜 눌렸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되게 부담스럽지만 이게 뭐 어떤 그 뭐 전쟁이라든지 혹은 큰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할 거라고 전 보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보지 않았었다. 보지 않았었습니다. 애초에. 이제 그렇게 본 이유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2월 이제 한 달이죠. 한 달 전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1단계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거 그러면은 2020년에는 우리 좀 위험 자산 쪽으로 좀 베팅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좀 전 세계적으로 뭐 잠깐 평화 무드가 미중 간에 좀 덜 싸우면서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좀 불편하죠. 왜냐면은 뭐 선거도 해야 되고 미국에 또 강경파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이제 강구를 또 해보는 거고요. 무역 분쟁은 일단 잠깐 휴전하고 그 대신 이제 그동안 미국이 가장 거슬렸던 게 그 중동 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미국이 세계 최대 이제 산유국이 됐던 것이 가장 큰 거였고 이번에 트럼프도 이란한테 얘기했던 게 우리 중동상 원유 별로 필요 없다. 근데 이런 얘기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결국 이제 달러의 패권인데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페트로 달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리 달러로 석유를 거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일단 셰일 때문에 조금 좀 떨어졌고 사우디도 이거 그동안 트럼프한테 좀 몇 번 속으니까 저 이거 달러로 진짜 결제를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또 이제 이란이 조금 나와가지고 이제 중국이랑 석유 거래도 하려고 그러고 또 이번에 뭐 찌라시로 돌았던 내용 중에 이제 솔레이마니가 뭐 중국 쪽이랑 굉장히 뭐 협업을 많이 하려고 뭐 금융 쪽이나 이런 데 기름칠을 좀 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또 찌라시로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미국이 정말 가장 큰 치부는 결국 달러 패권인 거고 그 달러 패권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국이나 전 세계에 한번 칼침을 한번 잠깐 나서 우리 죽지 않았다 이런 보여주려고 그런 암살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사건의 발단은 일단 저 시아파 민병대 쪽에서 쏜 걸로 보이는 로켓포가
어쨌거나 미군 쪽에 날라오면서 미국인이 죽었다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됐고 거기에 대한 어떤 미국의 보복이 또 12월 31일 날 29일 날 있었고 또 이틀 후에는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침공을 당했고 그러고 나서 사흘 후에 솔레이마니가 이란도 아닌 이라크의 바그다드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타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드론 공격으로 자 폭살시키고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그 와중에 시장은 출렁출렁했습니다만 이거는 좀 이따 시장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또 미군 기지를 갖다가 쏜답시고 해서 뭐 한 20몇 발 쐈다고 하는데 한 명도 안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죽었고 이라크군도 안 죽었고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성명도 보니까 미국도 안 죽었고 들리는 얘기는 사전에 또 다 통보도 했다 그랬고 미사일 정확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래만 때렸다고 그래요. 공군기지에서도 모래밭에만 뚝뚝 떨어져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러고 나서 이란 외무장관은 게임 끝 했고 우리 할 만큼 다 했고 우리 전쟁 원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게 다 좋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황 끝. 누가 제일 덕 본 것 같으세요? 이런 얘기는 누가 제일 이 와중에 피해를 봤으며 제일 뭐 좀 억울하기보다도 손해 본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겠죠. 누가 지금 웃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란 지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지도층. 네. 이란이 사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반정부 시위 때문에 굉장히 홍역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몇백 명이 죽었는지도 사실 몰라요. 몇백 명에서 천몇백 명 소리까지도 나옵니다. 네. 예. 그런 엄청난 반정부 시위 때문에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란이 이제 외부의 적이 만들어지면서 내부로 지금 엄청난 결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죽여라 이러면서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란 군부인가요? 이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내부 결속을 또 찾을 수 있고 그동안의 방정부 시위도 조용하게지겠죠. 당분간은. 당분간은. 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았나. 큰 수혜를 입지 않았나. 수혜를 입기 위해서 그쪽에서 뭔가 좀 작업을 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작업이라 하시면 미국이랑 같이 야 우리는 이거를 얻으니 뭐 이런 거 말입니까? 그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그렇게 보기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트럼프 대통령도 덕을 본 거 있나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까 말씀 이란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은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여하튼 뭐 좀 수혜를 받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이라는 부분이 물론 이제 상원에서 다 부결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여하튼 시장의 관심 자체, 그러니까 뭐 국민이나 관심 자체를 일단은 다 중동으로 또 쏠리게 했던 네.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도 사실 탄핵 문제가 있었을 때 사실 탄핵이 99년 2월에 상원 투표가 있었는데 98년 12월인가 이라크를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그래서 조금은 뭐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뭐 선거를 북풍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이게 뭐 중동풍 뭐 미국에 있어서는 항상 그것이 뭐 애국심을 또 고취시키는 부분들이고 또 지지층을 또 결집시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조금 뭔가 혜택을 본 것이 아니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순진한 질문입니다만 미국은 그렇게 사람 죽여도 됩니까? 아니 뭐 동네 뭐 큰형님이 계시는데 뭐 어른들도 없고 뭐 법도 없고 선생님도 없으면 뭐 애들 힘없는 애들 좀 삥 뜯는 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이 있대는데 그거를 뭐 어린애들이 형 삥 뜯지 마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거기다 개겠지 않습니까? 네, 거기 I 개그면은 stand against you. 그렇죠. 거기에 뭐 꿀밤을 세게 맞으면 맞짱 뜨는 놈 가만 맞짱 뜨시려고 그러는 분을 가만 놔두려고 그러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법도 없는 이 무법지대인데 거기서는 힘 있는 자가 짱 아니겠습니까? 국가 내에서는 이 폭력을 국가가 독점하기 때문에 어떤 법률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구제할 수 있지만 국제간 관계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일련의 사태의 흐름을 이번 이란과 미국 간의 사태 갈등이 이렇게 고조되다가 또 이렇게 또 갑자기 무슨 뭐 타오르는 불에다가 뭐 물 한 바가지 부은 것처럼 이렇게 쑥 이런 분위기인데
그렇다면은 예전부터 이란, 이라크, 북한은 한 세트였습니다. 악의 축이었고, 로그네이션이었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러면은 북한의 뭐 좋게 얘기해서 북한 지도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좀 서늘할까요? 뭐 좀 이렇게 오싹할까요? 아니면은 별거 아니에요 싶을까요? 좀 개인적으로 조금 그래도 마음 놓이는 쪽? 아니요. 조금 긴장하는 쪽으로 긴장하는 쪽이 아닐까? 여하튼 이 드론의 정밀 타격의 위력을 한번 봤던 부분들이고 사실 뭐 북한 지도부 자체의 움직임을 뭐 정확히 파악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하튼 지금 북한이 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계속 네. 하면서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뭐 미국이 여하튼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한번 보였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지도부층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울 상황은 사실은 좀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은 일단 중동 쪽에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반응은 소위 말하는 리스크 오프였습니다. 주가 빠지고 뭐 유가 오르고 채권 시장에서 뭐 국채 수익률 떨어지고 국채 가격 오르고 금도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 또 이제 막상 이란이 보복한답시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 별로 뭐 이란이 표현하는 비례적 조처가 아니에요. 프로포셔닛 뭐 메저가 아닌 것이 솔레이마니가 죽었으면 솔레이마니급 한 명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미사일만 쏘고 그냥 그거 하고 말았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우리 서로 체면 치레는 한 것 같아요. 이란 국민들이 저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솔레이마니 무슨 뭐 고향에서 그 뭐 시신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 터진 상황에서 뭐라도 시신 비슷하게 안장하는 시기에서 56명이 압사되고 200명이 다쳤다는 그런 뉴스도 보이는데 그런 판국이 뭐라도 쏘아 올려줬고 그렇게 돼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를 하고 끝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다 그때 뭐 모든 흐름을 다 되돌려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란 부분은 이란 재료는 무시하고 다시 펀더멘털로 집중하면 될까요? 예, 뭐 당장은 뭐 다시 펀더멘털 문제로 사실 돌아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문제니 북한 문제는 사실 미 대선 전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부상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어떤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조금 밀린다라고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카드로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한번 확인이 된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여전히 화약고인 부분은 분명한 거고 다만 이제 이전만큼 중동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이 시장 뭐 최근에 뭐 하루 이틀 흔들긴 했지만 상황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시면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상황들이고 네. 그러니까 에너지 패권 자체가 이미 많이 변한 상황에서 중동 리스크라는 부분 자체가 과거만큼 그렇게 폭발적인 게 가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그거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뭘까요 좀 약발이 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화된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호르무즈 해역 같은 이런 봉쇄가 된다라고 하면 뭐 얘기는 달라지긴 했지만 그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 수밖에 군사적인 진짜 전면전에 가는 부분들이. 이란 애들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호르무즈 해역 그 봉쇄할 그 보장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러한 어떤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중동발 리스크 자체는 사실은 뭐 간헐적으로 시장을 조금 하루 이틀 흔들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재료는 분명히 된 부분들이지만 일단은 지금 양측의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다시 좀 펀더멘탈 쪽으로 좀 돌아가는 분위기가 조금 조성이 된 게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뭔 일만 터지면은 외신의 CNBC나 블룸버그 같은데 외신부터 뒤져보면은 지난번에 아람코 정유시설 그 드론 공격 받았을 때도 그러고 이번에 이란 사태도 났을 때도 그러고 유가는 일단 부르는 게 일단 100불부터 시작하더만. 네. 무조건 100불 간대. 그런데 아람코 깨졌을 때도 그렇고 이번 이란 이것도 그렇고 전부 하루짜리였어요. 유가 왜 이렇게 못 갈까?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2014년 이후로 특히 유가가 이제 폭락하면서 셰일이 결국은 계속 아래쪽 압력을 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셰일 혁명 자체가 셰일 비중이 크다. 엄청 크고요. 그 옛날에 한 작년 초였나? 작년 초 혹은 재작년 말이었던 것 같은데 한때 그 트럼프가 유가 관련된 트위터를 한참 열심히 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어요. 못 올라가게. 네, 거기다가 자기가 그 가격대까지 찍었습니다. 몇 번 찍었는데 그때 그 누가 이제 분석을 해서 올렸어요. 이때 트럼프가 유가 얼마라고 얘기했고, 이때 얼마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화살표는 어떤 때는 유가가 오르는 쪽으로 트위터를 했고, 어떨 때는 유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트위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 두 개의 화살표를 쫙 모아보면 이게 딱 WTI 기준으로 60불입니다. 아, 그래요? 네, 딱 60불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지지 기반인 남부가 이제 원유가 오르길 원하고 있는 거고, 또 너무 오르면 이게 또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네. 표를 안 줄 거니까 예. 그 적정 어떤 스위스팟이 있는데 그 스위스팟을 트럼프는 딱 60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WTI 기준 60불입니다. 그러면 브렌트로는 뭐 한 65에서 70 사이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프레드상. 네. 그렇다면 트럼프 지금 이제 70불 넘었다가 다시 이제 한 69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레벨은 이제 트럼프가 보기에는 약간 높은 레벨입니다. 아. 네. WTI 기준으로 59불. 야티블리스 기준 지금 59불인가요? 네, 59불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딱 요 레벨이 트럼프가 원하는 스위스팟을 물론 이제 그 시기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좀 변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정도 레벨이면은 딱 트럼프가 원하는 레벨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 올해는 또 셰일 쪽도 투자를 많이 없애고 있고 네. 더 이상 유정을 더 이상 뽑아내질 않는다면 셰일은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뭐 상반기 중 혹은 올해 중에 생산성이 이제 크게 하락할 것이다. 신규 유정을 뽑지 않는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오펙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감산하느라고 네. 아직도 하고는 있지만 그 어려움이 조금 완화가 되는 정도. 그러면 위아래가 다 막힌단 말이에요. 이게 원유가. 저는 그런 면에서 유가는 거의 큰 변동 없이 현재 레벨 좀 유지하는 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네. 이 정도 레벨 저는 뭐 만족합니다.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개인적으로 만족한다. 뭐 한 두 번 정도의 그 정도의 이벤트 이상 나올 거는 소위 말하는 호르무즈 해협 뭐 봉쇄 이런 정도 말고는 뉴스가 없는데 그 두 번의 그걸로도 못 오르는 유가 같으면은 좀처럼 오르기 어려운 유가라고 보고 이제 오늘 조금 주로 다루고 싶은 부분은 이제 외환시장인데 우리 유 부장님 2020년을 갖다가 본격적인 달러 약세의 해가 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상당한 거 맞습니까? 일정 부분 달러와 약세에 대한 기대치가 꽤 높아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가 가지고 있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면 하단 추세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직까지 그 추세선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해 한 10월부터 진행됐던 연준의 양적 완화 아닌 뭐 완화 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최근에 좀 믹스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일정 부분 미국 경기 지표의 하강 우려 같은 부분들이 작용을 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뭐 계속 지난 수년 동안에 달러화가 결국은 다시 약세로 반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치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 시장은 사실은 반대로 좀 움직였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뭐 상대적인 격차가 변동된다고 하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비교국들 일본과 유럽에 비해서 미국의 성장세가 굉장히 높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퍼포먼스 자체가 압도적으로 지난 1년, 3년, 5년, 10년 어느 구간을 비교하더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미국 금융시장의 퍼포먼스가 워낙 좋습니다.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달러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달러화 강세가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세 추세로 반전됐다고 보기에는 저 개인적인 견해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 아직은. 일러 보인다. 박 의원님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달러 약세가 추세로 자리를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의 질문입니다. 예, 추세 저도 사실 올해 달러 약세를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추세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퀘스천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뭐 미 대선도 있고 해서 저는 상반기 뭐 대선까지는 약세를 사실 좀 생각을 하는데 대선까지는 예, 이게 추세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퀘스천을 갖는 이유 자체는 뭐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 세계 그 경제 패권의 지금 주축 자체가 결국 4차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이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결국 경제 주도권이 가장 강한 건 당분간 미국이 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90년대 중후반 달러가 사실 초강세였을 당시 그때도 사실은 미국이 세계 경기를 주도했던 당시였고 2000년 들어와서 사실은 뭐 이제 중국도 부상하면서 이제 미국이 패권을 조금 잃은 듯한 이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그 패권을 좀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일시적으로 올해 한 해는 뭐 약세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추세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상황을 또 봐야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약세 달러 약세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기우시는군요. 예, 올해 한 해는 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양적 완화라는 부분도 뭐 사실 시행도 하고 있고 또 뭐 지금 그동안 부진했던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또 사실 좀 반등을 하는 것도 있고 지표가 또, 살아나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 다음 주에 이제 합의 서명을 할 텐데 합의 서명 이후에 위안화 가치가 그냥 어떻게 될 거냐. 오늘도 뭐 지금 9개월 내에 뭐 최저치로 지금 떨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이전 저점이 한 6.6, 6.7 정도 레벨이었기 때문에 달러 위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정도 그럼 지금부터 한 3% 정도, 4% 정도는 더 결국 절상이 되는 게 아니냐. 물론 더 덜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한 것들이 전반적인 이머지 통화 자체를 좀 같이 강세로 이끈다라고 하면 올해 한 해는 좀 달러는 좀 약세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문파트장도 요즘 환율 쓰시잖아. 네. 어떻게 쓰고 계세요? 약세로 쓰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로? 네, 그래서 늘 걱정되고 있습니다. 왜 걱정이 돼? 지금 약세 전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자기 검열을 하면서 반대 요인을 막 찾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약세 전망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달러 모델의 가장 큰 변수는 연준의 대차대 지표인데 최근에 연준의 대차대 지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거 QE2, 3 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속도 혹은 그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QE3보다 빠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단기채를 약 월 600억 달러씩 매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레포마켓 개입까지 1월 달까지 일단 연준이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넣는 시나리오는 레포 만기가 지금 1월 달에 많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날 것 같으면 미리 물을 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레포마켓이 좀 시끄러워질까 봐 연말부터 그냥 뭐 불씨도 안 보이게 물을 엄청나게 뿌려냈습니다. 돈폭탄을 초동 진압을 했죠. 돈폭탄을 그냥 떨어뜨렸는데 돈폭탄을. 이게 이제 연말이 늘 자금이 부족하니까 뭐 당연히 별일 없이 넘어갔고요. 연초에 이제 만기가 상당 규모로 돌아오고 연초가 끝나도 일단 현재 아마 1월 말까지 레포 개입이 그 당초 계획으로는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1월에 만기 많이 오고 1월 말에 연장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연장을 안 한다면 레포 개입이 31일자로 끝납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유동성 공급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는 단기채 매입밖에 없거든요. 단기채 매입은 월 600억 달러가 그렇게 느린 속도는 아니지만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10월 중순부터 했기 때문에 11월 2달, 3달 됐거든요. 그럼 3, 6, 18, 1,800억 달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을 지금 쌓으려면 앞으로 몇 달 더 기다려야 되는데 당장 레포 만기들이 오고 이제 1일물 레포 개입도 뭐 1월 중에 끝나고 하면 정말 시장이 원하는 대로 달러 약세가 저는 뭐 연중으로 온다고 보는데 당장 1월 달부터 조금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대차대 지표가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 말 혹은 1월 중순에도 특히 1월 17일에 만기가 좀 많이 돌아오는 게 있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약달러 전망은 저는 당연히 계속 올해 테마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대차대 지표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1월 중에는 약간 달러가 일시적이나마 조금 편하게 약세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편하게 약세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지금 뭐 달러 인덱스만 봐가지고는 분명 고점에서 조금 흘러는 내려 있는데 이게 지금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좀 눌리는 느낌은 드는데 이게 팍팍 빠져주지는 않고 이머징 통화들의 지수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면은 조금 우리 쪽으로 요새 최근에 이제 워낙에 우선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 부장님. 1222원까지 갔던 환율이에요. 24분 고점. 1224원 고점이었죠. 뭐 포칙했던 것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했고
제 기억에 10월 달에 그 환율 그렇게 떨어지는 와중에도 한 59억 7천만 불인가 거주자 예금 그때 10월 달에는 오히려 늘었어요. 10월 달에 늘었습니다. 10월 달에 환율 기본적으로 떨어지는데도 거주자의 외화예금의 동향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대체로 좀 줄어드는 성향을 보이고 아하. 환율이 떨어지면은 반대로 늘어나는 성향을 보입니다. 거주자 예금은 예,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그렇고 어느 쪽이건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추세선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거주자 예금 잔액이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환율 변동과 대비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환율이 좀 평균치 대비해서 약세 추세, 하락 추세에 있으면은 예금이 계속 좀 쌓여가고요. 반대로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거꾸로 그 예금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이제 현장의 분위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1223원 고점을 찍었던 환율이 지금 어느덧 지금 1160원 아래로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러다가 1100원 쪽으로 이렇게 더 추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분위기면은 지금 조금 이렇게 달러 롱 세력들로서는 지금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시장 어떤가요, 분위기가? 실제로 이제 롱숏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래자들은 단기 트레이더들 뭐 중심으로 시장을 쳐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주자 예금의 예금 주체만 놓고 보더라도 비교적 중장기 플레이어들입니다. 네. 기업들 그리고 기업들. 개인 투자가들 네. 뭐 등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일단 일정 부분 안전자산 확보 내지는 리저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외화 보유 비중을 계속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일정 부분은 상대적인 원화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도 상당 부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뭐 과거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리저브 확보 차원에서도 외화예금에 대한 니즈 내지는 선호도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환율 변동과 상관없이 최소한 일정 부분 깔고 가려고 하는 그런 예금들이 외화 보유 니즈들이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 의원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리 환율이 좀 이렇게 원화가 좀 추세적인 어떤 절상, 원화 강세 흐름, 환율 하락이 이렇게 좀 눈에 훤하게 들어올 것 같으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하는 이런 얘기들 갖다 우리가 흔히 방송 같은 데서도 묻고 답하고 합니다. 그거 타당한 질문입니까? 예,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해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거 염두에 두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뭐 환율을 꼭 먹겠다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원화가 강세한다는 얘기 자체는 결국 국내 펀더멘탈 자체가 사실은 좋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 수치 좋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것은 이제 무역 수지 흑자 규모로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 기업의 이익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원화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 뭔가 국내 여러 가지 재반 환경 자체가 상당히 건전하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사실은 뭐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많은 사실은 시장의 참가자들이 네. 환율 때문에 주식 자금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환율도 실제로 그런 자금이 움직이는 건 우리 펀더멘탈을 쳐다보고 움직이는 부분들이지 환율은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환율이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만 저점 고점 다 합치면은 한 10% 네.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평균치 기준으로 하면 2018년 대비해서 2019년도 환율 평균이 한 6% 정도 올랐습니다. 네. 한 1,100원에서 1,166원, 6% 정도 올랐고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3.6% 정도 변동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투자 성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단기 트레이더는 다른 이야기고요. 그렇죠. 장기 투자자의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게 머티얼한 어떤 그런 어떤 수익원 내지는 타겟이 아닐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생각을 계속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외환 트레이드로 환율을 쳐다볼 때는 환율이 모든 것이었는데 지금 빠져나와서 시장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게 왜 베타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수목 이틀 동안에 환율 봐가지고는 우리 소위 말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걸로 해야 되는 우리 딜러들은
손 빠른 사람들은 오히려 더 터졌겠던데. 딜러들은 꽤 큰 변동성인데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결국 와리가리 했지만 원위치. 그러네요. 딜러들로서는 정신 사나웠지만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올라가나 떨어지나 제자리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정이 무슨 뭐 약간 이렇게 시장의 선배들이나 고참들이 뭐라 한다고 해서 거기 영향받을 성정은 아닌 건 알지만 네. 그래도 영향받기 전에 미리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 환율. 네. 우리 환율 자 지금 시점 애매해요. 이제 1150. 예. 예? 1160일 겁니다. 1160. 네. 맞아. 1160이라 봤을 때 여기서 60원 더 가면 우리가 봤던 1220이고 네, 그쵸. 여기서 60원 빠지면 이제 1100이 깨지나 마지나 하는 중간쯤 적당해요. 어쪽으로 배팅하실게요, 그러면? 저는 화끈하게 아래쪽으로 베팅하겠습니다. 화끈하게. 네. 사실 제가 연말에 요즘은 특히 리테일 고객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네. 돈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평소에 절대 만나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독대도 좀 하고 이러는데 근데 상담하다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자존감 무너지죠.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제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고객들이 어버버하면 그러네요. 믿겠습니까? 노력 중인데 이제 그분들의 특징이 몇 개 있는데 특징이 네, 돈 많은 분들. 네, 돈 많은 분들의 특징을 저도 이제 닮아가려고 노력을 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이제 환율 떨어질 때마다 꼭 달러를 엄청나게 사세요. 떨어질 때마다. 네, 환율 떨어질 때마다. 이제 야금야금 막 저축하듯이 계속 이제 달러를 사놓으시고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나뵀던 은행에 계신 트레이더분은 뭐 올해 약달러 뭐 테마로 잡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달러 매수가 들어오니까 자기 데스크에 이제 은행 고객들한테 이제 들어오는 거겠죠. 이 리테일의 이런 엄청난 달러 매수, 그러니까 로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이 달러 매수에 대한 니즈가 이렇게 있는데 달러가 정말 뭐 환율이 뭐 떨어질까? 약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저는 그래서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안심을 했다. 예, 저는 왜냐하면 환율 아래쪽으로 보고 있고 전망하고 써왔는데 너무 이제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면 그쪽으로 이제 안 가거든요. 다행히 약간 양방향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건에서는 분명히 원달러 입장에서 환율 아래쪽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현재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원달러 환율을 한 60% 결정하는 게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뭐 그게 결국 유로 달러 환율인데 뭐 유로 달러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달러의 흐름을 결국 60%는 따라가고 나머지를 거의 결정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한미 간의 물가 갭이 이건 중장기적인 겁니다. 뭐 단순히 뭐 한두 달이 아니라 물가 갭이 결정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상하게도 그 한미 간의 물가 갭하고 원달러 환율 하면 원래 똑같이 가거든요. 근데 이게 2, 3년 전부터 이렇게 괴리가 계속 벌어져요. 원인은 아직도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원래 괴리가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네. 길게 가지도 않고. 네. 그래서 좀 찾고 있는데 그 이제 물가 갭을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되게 낮아지고 있죠. 물가 갭이 상대적으로.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얘기입니다. 떨어져야 된다. 네. 이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물가가 낮은 나라의 통화는 반드시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건 뭐 약간 늘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한 1, 2년 틀릴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길게 보면 같이 가는데 최근에 보면 환율은 되게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과거 대비해서는 과거라는 게 뭐 인세 3년 대비해서는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고 물가는 또 상대적으로 갭이 좀 떨어져 있나? 이 갭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게 좁혀져야 되는데 뭐 물가가 더 한국이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뭐 안전하게 뭐 둘 다 수렴한다라고 치면 환율은 좀 더 아래쪽.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연내 하단 어디까지 염두에 두고 계세요? 제가 또 이렇게 숫자를 얘기할 때는 마음 약하게 나이브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죠. 세게 말씀드리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부드럽게 한 1140원 이하 정도 봅니다. 1140원? 네. 밑에 갖다 주시도 본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20원 혹은 더. 밑으로. 20원 플러스 알파? 네. 현 레벨에서? 그렇습니다. 별거 없잖아요. 과감하게 보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말은 과감하게 해놓고 딜러 입장에서는 한 20원 먹으면 뭐 돈은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인베스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얼마 된다고 할 수 있지. 제가 또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레벨이 있는데 이걸 말로 하면은 너무 이제 센 뷰가 되고 또 이게 방송이 이게
제가 나중에 걷어들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약하게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진짜 1140원이 갔다. 그때 또 이제 오케이, 더 밑으로 오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쯤. 네. 자, 우리 유 부장님께서는 작년 한 해 우리 주간 전망대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오시면서 특히나 또 작년 그때 우리 공개 방송하고 세미나하고 했을 때도 토론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상당히 어떤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나 공포감이 컸을 때인데 1,200원 위로 갈 것이다. 가긴 가지만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뷰를 제시하셨어요. 지금까지의 흐름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은 맞으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또 이제 유 부장님의 뷰가 또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 뷰 말씀드리기 전에 문 의원 말씀에 잠깐 그 토를 좀 달면. 토를 좀 달면.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토를 좀 달면은 저물가 국가에 통하는 강세를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아까 살짝 한번 걸고 싶었는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유로존의 유로화나 또는 엔화나 과연 장기 추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저물가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또 저물가 상황입니다. 과연 약세로 갔는지 최근 몇 년 동안의 추세가 강세로 갔는지 그런 말씀을 좀 아까 드리고 싶고 물가 낮은 쪽이 통화가 강세가 강세로 낮은 나라가 더 강세가 됩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질금리의 차원에서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의 차원에서 그런 실질금리가 고금리인 나라에 통하는 비교적 강세 추세를 갖는 게 당연히 논리적인데 그냥 물가만 가지고 저물가 국가의 통화가 강세 추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엔화의 동향이나 유로화의 동향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가 다시 토를 좀 달면은 신흥국은 요 물가 갭이 정말 잘 맞고요. 그 선진국 간 통화는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선진국 간에는 금리 차가 되게 중요한 갭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 유출입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외환 시장이나 주식 시장의 변동성 등을 놓고 봤을 때는 신흥국의 범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또 일정 부분은 자본 시장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는 신흥국 시장의 카테고리는 좀 벗어난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좀 다른 이야기고요. 돌아가서 저 개인적인 전망은 금년도 연초에 환율 변동성이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거꾸로 저는 금년도 시간이 지나면서 첫 번째 환율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초에 지금 푸닥거리는 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사실은 상반기에 1월부터 한 3월, 4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었고 뭐 1120, 4월 말 지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금년도에는 좀 반대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연초에 좀 변동성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마땅히 변동성을 크게 야기시킬 만한 소재가 잘 안 보입니다. 물론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지금 당장 시장을 어느 한 방향으로 강하게 방향성을 드라이브할 만한 그런 테마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시장 방향성은 환율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환율의 방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테마가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달러화 동향도 지난해 유지됐던 어떤 강세 추세가 연말에 좀 수그러든 다음에 금년도에 일정 부분 약세 콜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아직까지 미국 금융시장의 퍼포먼스가 시장에 약발이 먹히고 있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지난해 환율을 가장 많이 변동시켰던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도 뭐 1단계 합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합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글쎄. 뭐 조금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긴 합니다만 15일 날 사인을 하겠죠. 뭐 사인할지 안 할지도 저는 사실은 조금 그래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중국 측에서 컨펌을 한 적이 없어요. 미국은 이런 합의를 했다고 그거야 또 뭐 재무성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박았잖아요. 1월 15일 날 백악관에서 한다고. 뭐 자기 혼자 사인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중국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합의를 했다고 컨펌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슈는 뭐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은데 뭐 농산물 수입이라든가 수입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명시적인 어떤 언급을 중국은 피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1단계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 여전히 기본적인 구조적인 갈등 문제는 계속 지속될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휴전 상태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나왔던 변동성은 보이지 못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아 있는 문제가 이제 국내적인 문제 그리고 다른 어떤 폴리티컬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봤듯이 사실은 폴리티컬한 문제들은 단기 변동성은 야기를 시키겠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치닫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추세적인 방향성을 완전히 레벨업이나 레벨다운을 시키지는 못한다. 추세적인 방향성을 만들지는 못할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국내 경제적인 문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제가 쳐다봤던 국내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은 거시 경기 상황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성장률이 둔화됐고 우리 경제의 어떤 활동력을 나타내는 물가도 뭐 가장 제가 쳐다본 물가 중에서는 가장 저물가 수준. 옛날에 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소요 사태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의 활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뭐 금년도 기저효과 때문에 상당폭 경기가 반등할 거라는 기대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기저효과라는 그런 이슈들을 제외하고는 경기가 과연 가파르게 이런 이슈를 토대로 해서 이런 드라이버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전망을 아직은 잘 못 들어봤습니다. 일정 부분 반도체 가격의 회복 등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평균적인 가격 수준은 지난해 평균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 한참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도 지금 우리 문파트장께서 제시했는 또 서울 외환시장에서 그 족보 있는 레벨 1140까지는 현 시점에서 1140이야 뭐 가려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만에 하루 이틀 만에 가려면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 이슈죠. 근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어느 수준에 많이 머무를 거냐. 예를 들면은 이제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하루 뭐 20원, 30원 빠졌다가 올라오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인베스터의 입장에서는 하루 10원, 20원 움직이는 부분들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 추세적으로 어디가 중심 거래축인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놓고 보면은 현재 수준에서 사거나 팔거나 크게 재미있는 시장은 아닐 것 같아. 크게 눈에 띄게 성과가 나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지난해보다가 상단도 오히려 좀 낮아지고 하단도 좀 낮아지는 상황이 아닐까. 작년보다는. 그래서 지난해 한 평균치 근처 정도에서 좀 옆으로 기는 시장의 상황을 금년도에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얼추 보면 작년에 뭐 1120 그 4월 달에 그때 1분기 성장률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1120, 1135, 1140 그 안에서 놀다가 갭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위안하고 그다음에 미중 때문에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한 100원 정도 움직였던 거예요, 작년에. 모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움직였다가 지금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일단 1140 플러스 알파를 넉넉하게 20원 정도 준다 하더라도 1120 아래는 좀 어려워 보이는 현재는.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궁금합니다, 박 의원님. 자, 마침내 이거 뭐 반도체 빼고는 뭐 얘기할 게 없는 대한민국 정치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마침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고점 연 거죠. 맞습니까? 그죠? 네.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인 어떤 더블탑 우려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주도하는 게 외국인 같아요. 그죠? 이거 새 돈입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는 게 그동안에 이렇게 팔았다가 이렇게 쟁여놨던 돈이에요? 아니면 새로 갖고 들어오는 돈인가요? 뭐 일정 부분 파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 뭐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긍정적으로 사이클 자체가 그냥 일시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 잘하면 슈퍼 사이클까지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뭐 이미 뭐 미국 주가는 사실은 뭐 사실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게 대부분의 이제 IT 뭐 팡 주식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인데요. 결국 이 사이클 자체가 뭐 사실 그게 반도체 경기 자체가 우리나라 환율에도 사실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무역 수지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반도체 무역 수지만 해도 반토막이 났으니까 올해 그거를 리커버리 한다라고 하면 또 환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고.
근데 이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중국입니다. 사실은 중국? 예, 그동안 사실은 중국, 뭐 미국도 사실은 계속 지금 뭐 여러 가지 혁신을 하고 있지만 중국도 사실은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은 이 혁신과 관련된 디지털 경제의 투자밖에 사실은 남아있는 선택 대안지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자체 체제를 이제 전환을 본격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러한 쪽이 IT와 관련된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당장에서 그게 뭐 미국과의 미국 합의로 미국산 반도체를 수입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 그럼 대안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거는 결국 국내 반도체 수요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뭐 사상 최고치가 이제 뭐 높아진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중국이 올해 뭐 여러 가지 불안감이 사실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면 작년은 리스크였다라고 하면 올해는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그런 어떤 허들이 있긴 하지만 그 문제 자체가 크게 불거지지 않는 뭐 그냥 더 악화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중국은 당연히 제 갈 길을 갈 거고요. 그 제 갈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 저는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더 빨리 시키는 게 중국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쪽에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국내 반도체 경기, 뭐 IT 경기 자체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칼렌더 기준으로 아직 열흘도 안 됐고 지금 우리 오늘 녹화하는 9일 기준으로 거래일 기준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만 지금 금년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좀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는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결국 중국에 연동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네. 올해 중국 시장을 사실은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보는, 뭐 워낙 작년에 뭐 퍼포먼스도 있긴 했지만 중국이 그래도 사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특히 미중 무역 갈등 이제 요번에 뭐 사실 뭐 좀 유효가 가서 사인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중국 측이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하고 나면 사실은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물건 사는 것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자본시장을 여는 속도가 사실은 더 빨라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화 절상 속도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원화에도 사실은 최근 위안화 강세에 그 부분도 작용하고 있죠. 있죠. 저는 분명.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 게 작년 중순쯤에 지정이 됐죠 아마. 그러니까 1년 내에는 사실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소를 시켜요. 왜냐하면 1년 지나면 또 제재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풀고자 한다라고 하면 결국 위안화를 결국 손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또 중국 쪽 입장에서 사실 좀 위안화를 굳이 뭐 절하로 이렇게 몰고 갈 필요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 지금 중국의 어떤 산업 체제, 산업 구조라든지 지금 변화하는 구조, 또 내수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필요성, 또 자본 시장을 육성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장합해 보면 오히려 절상적으로 좀 더 모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이게 디지털 경제 이런 걸 자꾸만 강조드리는 게 특히 이제 중국이 그 뭐 지연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중앙은행 그 디지털 화폐 이걸 처음으로 전 세계로 도입을 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그 선전하고 몇 개 두 군데를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뭐겠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뭐 말씀드린 디지털 경제의 어떤 그런 것을 좀 서포트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부분은 이 디지털 경제가 만약 중국이 발행을 했을 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세뇨리즈 효과 기축통화국이 이제 통화를 발행해서 얻는 그 효과 자체를 중국은 사실 위안화라고 그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화폐 자체가 광범위하게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 화교계로 쓰인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저는 세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위안화의 절상으로 또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림을 보게 되면 올해 뭐 반도체 또 중국이 저렇게 그러한 쪽에 어떤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는 뭐 당분간은 조금 뭐 2, 3년 후에는 따라잡힐지 모르겠긴 하겠지만 당장에는 조금 상당한 수혜를 받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기본적으로 그런 뷰를 갖고 계시면 박 의원님은 환율 자체는 아래쪽을 보고 계시겠네요. 어떻게 우리 지금 나온 1140 플러스 알파 그 가설에 저는 뭐 1,100원 이하는 사실 과감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과감하게는 1,100원 초반대가 결국 저점 한번 정도 트라이 해볼 만한 한 수치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뭐 저는 위안화로 보고 있고요. 위안화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6.6 위안 이하로도 사실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위안이 떨어질 때마다 저희 나라 환율도 한 단계 레벨 다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펀더멘털을 떠나서 테크니컬리 접근하더라도 위안화는 지금 흘러내리는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더 방향을
뭐 좀 잘 저게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제 방향성은 위안화는 절상 쪽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만약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러스벨트 지역 가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겠냐. 아하. 달러 약세하겠다. 너희 제조업 경기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또다시 또 달러는 또 약세로 가고 원화도 또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좀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추세는 뭐 모르겠지만 올 한 해는 상당 부분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이 오케이. 그러면은 주식시장 쪽으로는 외국인 자금은 순유입이 기대되는 예상되는 2020년이라 보면 되고 채권 쪽은 요새도 채권의 외국인 말씀이십니까? 채권의 외국인들. 채권의 외국인은 굉장히 좀 한마디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요. 네. 원화가 강세면 보통 삽니다. 원화 강세면 네. 우리 국내 채권 삽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지금 아마 이제 원화가 올해 이제 강세로 그 외국 큰형님들은 다 세팅을 해놓으신 것 같고 이제 결국 위안화에 대한 어떤 프락시로도 원화를 좀 살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 12월 중순에 미중 간의 무역 합의의 핵심은 위안 달러 환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또 언급이 됐었죠. 양자 간에 분명히 위안 달러 환율을 아래쪽,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 쪽으로 하기로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은 그 12월 중순 이후로 인민은행이나 중국 정부의 통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완화적으로. 원래 이 신흥국, 특히 중국은요, 달러가 강세일 때 완화적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달러가 강세일 때. 네. 그러면 더 위안화가 더 약세되니까. 어줍지 않게 경기 살리겠다고 달러 강세인데도 돈 풀다가 그냥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흥국의 굉장히 큰 어떤 딜레마죠. 경제가 나빠도 돈을 이제 못 푸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달러가 딱 뒤에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약세로.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좋다는 얘기의 가장 기본이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글로벌 달러 약세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신흥국들이 금리도 좀 내릴 수도 있고 돈도 풀 수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좋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신흥국은 독립적 통화 정책을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마침 이제 12월 중순부터 중국의 인민은행이나 중국의 어떤 정부의 스탠스가 작년에 그렇게 부양책이 막 강하지 않았거든요. 네. 작년에 중국의 한마디로 모양새가. 근데 12월부터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둘이 이제 최근에 뭐 지준율도 낮추고 이런 것까지 연초에 낮췄죠. 물론 이게 뭐 춘절 때문이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큰 그림에서의 이제 완화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동안에 아껴놨던 혹은 오히려 이제 구조조정에 그냥 더 힘을 쓰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좀 장기전을 준비하자였던 기존의 스탠스였다면 그게 이제 12월부터는 좀 더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뭐 큰 그림에서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채권에서 나가기보다는 또 들어올 수도 있다 하는데 최근 며칠은 왜 그렇게 국제 선물 차트가 흉흉해요? 이게 선물과 현물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 네. 현물은 환율이고요. 현물은 환율이고. 선물은 금리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려봐. 예. 자, 현물을 제가 원화 채권 현물을 살려면 원화 채권 현물을 살려면 원화를 다 싸들고 와서 사야죠. 그럼 100만 불 사겠다. 그럼 100만 불 다 싸들고 와서 원화로 환전한 다음에 12억을 만들어서 그걸로 원화 채권을 사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원금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얘는 원금이 크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만 변하면 이 원금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12억이. 그러니까 얘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원화가 세질 것 같을 때. 현물을. 근데 선물은 뭐냐면 원금이 필요 없습니다. 원금이 필요 없죠. 뭐 증거가 없다 치고. 원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물은 뭘만 먹냐면 금리가 변했을 때 그 가격 변화분만 먹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요거는 환율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영향이 없진 않지만 가격 그 금리 변화 자체가 이게 선물은 레버리지가 엄청 크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변해도 거기서 먹는 게 훨씬 크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환율로 가는 건 환율도 영향이 없진 않지만 요 금리 변하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이 환율에 상대적으로 둔감합니다. 선물은 그래서 선물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금리의 움직임에 베팅하는 거고 현물은 환율의 움직임에 베팅하는 겁니다. 좋은 또 시각을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컨셉이 이제 신흥국 통화 세진다. 그리고 신흥국 이제 한국 금리만 보면은 한국 금리는 좀 오를 수 있다. 약간 터닝하는 것 같다. 중국 지표나 한국 지표나 독일 지표가 좀 터닝하는 것 같다. 그동안 우리 미국에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것 좀 팔고
통화 강세되니까 원화 좀 사볼까 하면서 원화 채권은 현물 채권 사요. 근데 금리는 오르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오를 거니까 선물은 쇼치는 거죠. 그렇게 본다. 예. 그래서 이제 신흥국, 특히 한국처럼 이런 신흥국에 그 채권 투자할 때는 이제 상당히 그 조심스럽죠. 왜냐면 거기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통화가 세질 것 같으니까 가격이 오를 것 같잖아요. 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짧은 채권을 사면 됩니다. 만기가 짧은 채권. 만기가 짧은 채권은 금리가 변해도 가격이 안 변해요, 거의. 반면 환율이 원화가 세지면 그만큼 먹을 수 있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다양한 전략으로 채권을 매매하기 때문에 저는 뭐 현물 채권은 외국인이 원래 좀 살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자, 환율을 얘기하면서 갖고 우리가 또 당국 변수를 갖다가 간과해서는 안 되죠. 작년에 당국 역할이 좀 있었나요? 제법 있었던 걸로 발표가 있었다. 됐습니다. 상반기에 38억 불 상반기에 매도 개입을 1, 2분기에 38억 불. 38억 불 매도 개입을 했었고 3분기에 28억 9천만 불 매도 개입한 맞아요. 것으로 그 정도. 발표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9천만 불인가 7천만 불인가 좌우정 29억 불 가까이. 전반적으로 금융 환율이 많이 올라가는 와중에서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노정이 되지면서 그와 같은 불안감을 사전에 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재무성의 환율 보고서 관련된 눈치도 일정 부분 볼 수 있지 않았나, 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비교적 외환 당국이 환율 상승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게 좀 타겟 자체가 환율인지 아니면은 금융시장의 안정이 목표인지는 좀 해석하기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환율이 좀 가파르게 오르려는 시도를 보일 때마다 외환 당국이 공식적인 코멘트를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그러면 급하게 빠질 조짐이 보이면 당국 가만히 있을까요? 최근에는 그런 언급이 잘 없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최근에 환율이 별로 떨어진 적이 없죠. 그랬죠. 예. 추세적으로 어떤 과거 평균치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적이 없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질 때는 비교적 공식적인 코멘트가 나온 적을 제가 본 기억이 잘 없고요. 당국 스탠스도 한 1140원 근처 가면 또 뭔가 좀 뭐 구두 개입이 됐건 뭐가 됐건 실제 뭐 딜러들이 비드 쪽이 때려보면 자꾸 안 없어지는 비드가 있든지 뭐 완만한 하겠죠. 속도의 어떤 하락에 대해서는 그 정도 레벨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손을 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완만하다면 근데 급한 속도의 어떤 하락이라고 그러면은 네. 뭐 하루에 10원씩 한 2, 3일 빠지는 상황 네. 그 레벨이 그렇게 빠진 레벨이 1130원, 40원이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네. 다만 그냥 뭐 시장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밖에 몰랐잖아요. 네. 그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이제 현물이 있고, 그러니까 캐시로 그냥 선물,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게 있고, 이제 선물로 또 개입하는 게 또 있죠. NDF 시장? NDF 시장으로. 뭐 NDF를 쓰는지 뭐 선물하는 쓰는지. 근데 이제 이게 공개가 안 됐죠. 예. 한동안은.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개입하는 게 있고, 한국은행도 현물, 선물 다 개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현물 개입은 정부가 하든 한국은행이 하든 현물로 개입하는 건 외환 보유고에 이게 녹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선물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IMF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IMF를 이제 뒤져보면 그게 나와요. 진짜 중요한 이 정부의 선물한 개입은 세종에서 하는 거?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몰랐었는데 이게 그때 이제 한미 간의 FTA 협상하면서 뭐 이면 협의에서 이거를 이제 까라고 이제 미국이 주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자료는 조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옛날에 공표될 때 IMF 자료 홈페이지에서 계속 해당 데이터를 트래킹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넷 포워드 포지션 밸런스가 계속 공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6년부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업데이트가 안 되지더라고요. 그 한국은행 데이터는 업데이트가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이제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정부 포지션이 사실 우리한테는 제일 특히 선물. 정부의 선물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얘는 흔적이 안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죠.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근데 이제 보고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까는데 6개월 통산으로 깠다가 지난 2019년 3분기는 3분기만 깠습니다.
3분기에만 깠는데 이게 이제 그 선물만 깐 게 아니라 이제 뭐 외환 당국의 개입하고 넷 포지션 이렇게 까요. 그래서 그 넷 포지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9억 8천만 불인가요? 네, 그렇게 이제 28억 9천인가 뭐 7천인가 매도로 매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차법으로 다른 건 다 아니까 현물 개입 다 알고 한국은행의 선물 개입 알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그 정부의 현물 개입, 선물 개입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3분기. 물론 이제 월별로는 알 수 없지만 그 분기별로 제가 이제 합산을 대충 해보니까 상당한 규모로 3분기에 선물안을 매도했습니다. 선물안 매도로? 네, 정부가. 그리고 그 레벨을 그냥 대충 제가 그때 이제 3분기가 특히 환율이 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랬죠. 네, 1,200원 올라가는 레벨이었는데 그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보기에 1,200원 이쪽은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고요, 정부가. 그리고 좀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 빠르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좀 스무딩을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금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어카운트상으로는 한국은행 어카운트, 정부 어카운트가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엑시큐션을 하는 대행 에이전트 은행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한국은행을 통해서 엑시큐션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숫자 자체도 지금 예를 들면 정부 돈, 한국은행 돈이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여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거는 다 한국 돈으로 한국은행 돈, 정부 돈이 이렇게 따로 나눠진 게 아니고 코리아의 리저브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네.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토론을 갖다가 지금 인터뱅크 딜러들에게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지금 포지션 잡고 나서 그냥 뭐 몇 분 후, 1시간 후가 집에 가기 전에 털기 전에 좌우지간 그 인더머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예.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업 측면이나 우리 개인 차원에서나 할 것 없이 이 달러의 어떤 묵직한 중장기적 방향성을 두고 고민하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인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박 의원님부터 해갖고 혹시나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외환 시장을 흔들 변수라든지 아니면 환율을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요거는 한번 유의해서 보시죠라고 할 만한 거 하나씩 정도만 말씀하고 마칠게요. 글쎄요, 뭐 저는 당장 떠오르는 거는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 예, 그냥 지금 아직 이번 뭐 연말 이후에 뭔가 액션을 하려다가 사실 북한도 약간 좀 숨을 죽인 상태고, 근데 그게 언제 돌출될 수밖에 없는 전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뭐 추세를 결정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분명히 또 한번 국내 뭐 특히 원화 환율이라든지 주식시장 이러한 쪽에는 또 한번 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스파크를 줄 수 있다. 예, 뭐 그러한 요인으로 사실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유 부장님. 뭐 결국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변동성을 양산을 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제 투자가분들을 만나서 기본적으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외환 트레이딩 현장에서만 한 3년 했었습니다만 사실 트레이더는 장기의 어떤 환율을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런 예측을 토대로 해서 거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물론 뷰는 가지고 있지만 시장이 움직이는 모멘텀을 쫓아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일반적인 트레이더의 움직임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정보력도 떨어지고 실제로 거래 실행의 어떤 시차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개인 투자가분들께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하루하루 환율 변동을 쫓아가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성과 별로 없습니다. 제가 20몇 년 외환 트레이딩을 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확률은 그렇게 승산이 높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 물론 먹을 때 좀 많이 먹고 손해볼 때 좀 적게 보면서 캐시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이익을 쌓아갔지만 맞고 틀리고는 그야말로 반반. 50대 50으로 보면 되는데. 그거를 개인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매일 변동되는 환율에 그렇게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냥 투자 자산의 배분의 차원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투자의 성과 특히 좀 길게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의 투자 성과를 놓고 보면은 예금 거래를 했건 채권 거래를 했건
또는 심지어는 주식 거래를 했건 달러 투자를 했는 사람과 원화 투자를 했는 사람의 투자 성과는 상당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환율은 그 기간 동안에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그죠? 평균치로 놓고 보면은 상하단 쭉 놓고 봐도 플러스 100원, 마이너스 100원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물론 그 플러스 100원, 마이너스 100원이 작다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 성과에서 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 성과에서 묻힐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롱텀 장기 인베스터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그런 변동성을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어떤 전략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내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어디인지 어떤 형태의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 밸런스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좀 더 집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사실 특히 금년도 환율은 투자 성패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이벤트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항상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원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선진국 통화의 어떤 보유가 전체적인 어떤 투자 자산의 밸런스를 안정화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최근에 투자가들이 달러 보유를 확대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보면은 내가 우리 유현정 부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 설렁탕 집 중에 24시간 하는 완전 푹 꽈내는 사골 설렁탕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프리마 풀어서 막 이런 설렁탕 집 말고 이 완전 녹아난. 요거는 이제 약간 저 프리마입니다. 좀 작고 맵게 한번.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얼마나 사는지. 그러니까 반도체 실적이겠죠.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얼마나 사는지. 그런 결국 이제 워낙 강세 강력한 수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 달러 가치인데 달러 가치면서 글로벌 달러 가치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유로존의 PMI하고 미국의 PMI의 갭. 그 갭을 이제 달러 가치가 약 조금 시차를 두고 따라갑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게 정말 좋은 거죠. 뒤에서 따라가니까. 우리가 지표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으니까. 네. 또 뒤에서 따라가는 또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연준의 이제 대차도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1월 달에 대차도 지표상 이제 레포 만기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1월 말에 정말 레포 개입을 끝낼 건지. 끝내면 잠깐 달러가 세질 수가 있습니다. 네, 끝내면. 그 다음 주쯤에 뉴욕 연준에서 뭐 스케줄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1월 말까지가 이제 애초에 그 이니셜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를 향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현재로서는 별 말이 없기 때문에 정말 1월 말에 끝나면 달러가 갑자기 또 세질 가능성이 살짝 칠 수도 있다.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기회로 써야 되겠죠. 네, 차라리 그 기회로 달러를 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월 달이 되게 중요한 시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은근히 말씀하신 중에 그러면 유로존 PMI가 그동안에 계속 미국 PMI 즉 펀더멘탈에서 좀 눌렸던 유로존이 조금 이렇게 따라 붙든지 역전을 기대할 만한 금년이다 이렇게 보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세 분 크게 어떤 뭐 오버해서 뷰를 갖다가 강조하거나 뭐 이렇게 격정적으로 토로하지는 않으셨지만 컨센서스는 대충 나옵니다. 그게 어떤 달러 약세나 원화 강세의 굳이 가능성을 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가봐야 하는 것이지만 그쪽으로 이제 그거 하고 또 우리 유현정 부장께서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 했던 부분은 우리 기업이나 또 개인들 할 것 없이 하루하루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한번 좀 새겨들을 만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초 글쎄요. 거래하시는 분들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시황 쓰고 뭐 이렇게 시장 갖고 뭐 이렇게 썰을 풀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트럼프가 너무 고마워요. 자칫하면 이 연초에 뭐로 이거 리포트를 메꾸지 싶었는데 밥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자. 그렇습니다. 예, 아주 진솔한 이렇게 또 토론이 되어서 저로서도 진행하는 저로서도 좀 이렇게 흡족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또 오늘 하루 프로그램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가장 최근에 한바 약세포를 내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국민들에서 유럽하고 미국의 상대 성장 모멘텀이 바뀌어가고 있다.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2017년도에